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영구 교수님께서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는 참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굴곡이 많았고 7년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7년 주기설 같이 우리 사회에 기회가 있었고 그걸 놓치고 하는 그런 반복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전공하시는 것도 좀 다르고 또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5분 중에서 제일 먼저 아까 소개시킨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아마 검찰개혁 강조하셨는데 그동안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촛불 광장 민주주의라는 대주제 하에서 토론자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발제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각자 한 10분 정도씩 나름대로 지금을 평가하고 가급적이면 그 평가에 기초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 적어도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각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문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법률 토론 회도가 아닌데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변도 지금 이 국면에서 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퇴진 행동에서 나름대로 그 기획과 집행에 조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드는 소외 내지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두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벌써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감이 조금 이제 멀어지는 느낌도 드는데요. 지금 너무 당연하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처음에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내부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적용되어야 할 법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민변은 처음부터 이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이게 지금 국정농단, 헌법유린 이렇게 대별해서 크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들과 그 행태들이 우리 헌법에서 도저히 예상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다라고 보고 대통령 퇴진으로 의견을 모았고,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뇌물죄를 정점으로 해서 재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초기부터 내놓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도 당연히 이제 뇌물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 전체적으로 다 그것이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초기에 꼭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금 또 상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과제는 특검 국정조사야 이제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것인데요. 특검 수사는 아직 본격 시작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특검 수사를 감시 감독하는 것과 이제 탄핵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저희 민변에서 주된 과제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토론에 계셔서 지금 소식을 못 들으셨겠지만 방금 국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대리인단을 선정해서 발표했다고 지금 뉴스에 지금 기사에 떴습니다. 근데 그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그리고 과거 행태로만 놓고 본다면 자본과 보수 세력을 대변하던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헌법 심판 절차에 있어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이 국민들의 여망을 제도권으로 수렴을 해서 나가야 될 것인데 과연 수렴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좀 심각한 의문과 회의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변은 바깥에서라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요. 특검 수사는 뭐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특검이 강력한 의지를 표방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또 과제에 짓눌려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쭉 살펴주셨는데요. 뭐 저도 앞쪽의 것은 아니지만 80년대 이후, 86년 이후부터는 다 좀 기억이 나는 일들입니다. 그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냉정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시적인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논해도 부족할 판인데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가라서 그런지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200만 촛불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경에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쭉 이제 지속된 기득권 옹호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어떤 부패한 실정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점이 현 시점에서 촛불이 점화되는 원인을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4대강 사업이나 국정원 대통령 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전 국민적인 이런 저항의 움직임이 조직이 되지는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해서 현재 촛불 점화는 이제 뭐 궁중비와 같은 박근혜 청와대의 엽기적 행태, 또 보수 진영의 분열과 이탈 및 선동, 조선일보가 조금 처음에 나섰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정권의 임기 말기라는 점, 또 언론이 이제 극적으로 보도하는 방식, 또 기득권 세력사의 이해 및 전략의 충돌, 두 번 연속 이어진 보수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 이런 약간은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원인들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촛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엄밀한 과학적 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중산층과 학생들이 특히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이런 약간 자존심 회복을 위한 어떤 문화 투쟁과 같은 측면도 분명히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제 투쟁 과정에서 보면 놀라운 질서식으로도 드러나고 투쟁 방식에 있어서도 절제와 교양을 강조하는 것, 또 입시 비리에 대한 분노가 주된 의제로도 작용을 하는데 이제 반면에 경제 현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안 되는 것, 집회 주체 세력이 대표성을 띠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자율성이 더 강제되고 있는 이런 점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배경과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해틀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단기 목표와 중장기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좀 혼선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촛불의 성과와 과제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성과라는 것은 뭐 어쨌든 이제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움직여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제 의결을 하게 한 것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은 이 종국 절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일단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에 대한 1차적인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시 성과 외에도 이제 국민이 권력의 중심임을 이제 실감나게 보여주는 경험의 축적, 국민들 상호 간의 신뢰감 및 연대감의 형성, 또 새로운 정치 방식의 실현과 그에 따른 자신감의 축적, 불의에 대한 응징과 정의의 실현으로 전 사회적으로 도덕적 문화적 의식의 고양,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드러나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느낌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 시민 사회 단체들이 그 일반 시민들과 더 긴밀해지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시민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풍이 강화된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어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계기로서 좀 작용을 할 수, 분기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과제도 많이 늘려 있죠. 당면한 과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지금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대리인 얘기도 하고 했지만 이 절차가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시 압박하는 거. 근데 이제 또 탄핵이라는 게 이제 수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퇴진의 분위기와 기운이 좀 많이 그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되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또 퇴진 자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공범 세력들에까지 정치적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 또 박근혜 추진한 여러 정책들 중 시급히 중지 폐기해야 할 것들을 선별해서 탄핵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거 이제 오늘 구호나 포스터 이런 보니까 이러려고 탄핵했나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예, 옛날에 농담과 이런 말이 있었죠. 쓰레기차 피했지만 똥차한테 바쳤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지금 갑자기 보수 공안 세력 황교안이 대통령 행세하는 것을 이대로 봐야 하는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사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정책들에 있어서는 방향 선회가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제 촛불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요. 87년 항쟁 이후의 어떤 경험들이 큰 지금 반성의 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 서서 개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논의도 있고 또 뭐 개헌 논의도 있고 또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자 하면서 이제 각계각층의 요구도 본물터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좀 신중하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촛불 자체의 과제가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촛불 이유를 말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민이 개헌을 목표로 촛불을 든 것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촛불 자체가 단일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중산층 학생 이런 표현까지 조금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 적폐로 인식하는 대상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퇴진행동에서 한상균 위원장 석방 요구를 기자회견으로 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촛불로 하지 말라 이런 요구였죠. 민주노총이 알아서 하고 촛불은 다른 과제를 하자, 동의되는 것만 하자 뭐 이런 요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책 중 시급성, 포괄성, 절박성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과제에 집중을 해서 촛불의 이름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방식이 지금은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들고 그 외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각 부문 단위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열린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일단 각 단체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해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큰 파급력과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평등한 경제체제, 평화로운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활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여기에 자세히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민변 같으면 이후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개헌 논의에 적극 개입하자 이런 논의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변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냉정하면서 차분하게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오늘도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제 청와대가 법조를 통제하려고 아마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조 사찰, 법조에 대한 공작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민변에 대해서는 대놓고 감시 감독 활동을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법적 조치들도 지금 해 나갈 것입니다. 촛불이 이제 제목을 제가 스스로 사라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력에 의해서 꺼질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꺼질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모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그렇게 안 됐죠. 초 자체가 워낙 튼실하기도 했고 바람막이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횃불로 성화되기도 했고, 그러나 우리 사회의 움직임을 계속 촛불에 의존해서 가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지금 조금 우스갯소리 같이 적었지만 이제 지금 LED 조명까지 지금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데, 조금 진화된 민주주의의 형태들, 광장을 넘어서 이제 온라인 광장에까지 이제 확산되는 이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일상적 과제부터 장기적 전망까지 해결해 나가는 어떤 국민 주권 시대의 새로운 전형과 모습들을 좀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토론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연이 또 앞장서서 활동을 해왔던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차장으로 계시는 김원경 차장님, 그동안의 촛불 광장 민주주의와 관련된 소회나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사실 계속 감을 못 잡고 들으면서, 왜냐면 저는 언론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그 것이고, 여기 지금 선생님들 보면은 다 굉장히 큰 여러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언론이라는 작은 주제, 아까 강문대 변호사님도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자기 주제에는 자기가 자기 단위에서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그것을 꼭 촛불에 편승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여기서 우리 뭐 언론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일단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들으면서 저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광장, 그리고 이번 촛불 문제, 촛불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어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언론 이야기 그냥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강상현 교수님께서,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는 사실은 언론이 끌어왔습니다. 애초에 언론이 아니었다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커지고 화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광장으로 불러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처음에 애초에 그 미르재단을 보도한 TV조선, 그리고 그 7월에 보도했거든요. 올 7월 26일 날 첫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7월 26일 날 보도를 하고 이후에 당시에도 최순실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쭉 관련된 보도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겨레가 9월 20일 날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공개하면서 비선실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보도가 나왔을 때 다른 매체들이 이걸 잘 안고 같이 가주는 그런 언론 행태들이 있었느냐? 별로 없었습니다. 한겨레 보도 나온 이후에도 타사들은 주로 한겨레가 보도한 것을 전하는 수준으로만 했지, 같이 띄어서 발굴하는 보도를 내는 데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다가 JTBC가 10월 24일에 저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태블릿 PC 이 문제를 보도한 이후에서야 이 문제가 이제, 그 이전에는 KBS에서 그런 내부 회의했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뭐 박근혜 대통령 근처에 있느냐라는 말이 그 기자와 그 간부들 사이에서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존재이면서도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언론에서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비선실세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양, 그렇게 언론들이 다 같이 한마디로 공범 수준으로 침묵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사실 한겨레와 JTBC의 공로는 정말 엄청나다고 보고요. 물론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끌어온 것이 가장 큰 그 영향력을 주었지만은, 그 이전에 한겨레가 9월 20일 그때부터 해서 굉장히 외롭게 이 주제에 정말 하루도 꺼뜨리지 않고 이 주제를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일면의 보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그 애가 닳도록 그 주제 이 관련된 보도들을 찾아 나섰을까. 그리고 벽에 막혔을 때 아시다시피 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라는 그런 칼럼을 써가면서까지 같이 하자, 제발 뭐 있으면 좀 발굴해, 국민을 위해서 우리 이거 같이 취재하자, 이런 제안을 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이런 언론이 없었다면은 과연 이번 주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일에 있어서 국민들이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나 교훈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언론 장악이 안 되었다면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을까? 한마디로 이런 국정 파탄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언론 장악이 안 되었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 언론이 편파적인 언론이 아니고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대통령은 이런 활동을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이런 그 국정 운영이 되도록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태는 한겨레와 JTBC 같은 그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주는 그런 언론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과 반대로 언론이 썩었을 때 나라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그런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TV조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TV조선과 조선일보, 사실 지난 7일 최순실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 초에 TV조선을 찾아간 적이 있다. 대통령 순방 일정이나 차은택의 기업 자료, CCTV 자료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TV조선은 이미 2년 전에 2015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작 7월 26일 날 처음에 보도를 해놓고도 역풍, 그 대통령과의 어떤 권력 싸움에서 질까봐 굉장히 조심했던 것이고, 그리고 송희영 주필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침묵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에 한겨레가 보도를 한 이후에 타사들이 전부 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6일에서야 결국은 다들 최순실 얘기를 하니까 9월 26일 날 지면에, 조선일보 지면에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이번 일에 있어서 뭔가를 발굴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했던 것이고요. 침묵했던 것이고 권력과의 싸움을 어떤 알력 싸움 정도를 했던 것이지, 과연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던가, 정보를 쥐고 정보 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최근 들어서의 조중동과 종편의 보도 행태를 보면은 정말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만 그것 이외에 어떤 사안도 이전에 대통령이 했던 어떤 정책도 다 반대하지 않는다. 완전히 찬성한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나 그리고 국정교과서나 사드 문제나 모든 것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다 유지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바른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계속 지금 조중동과 종편의 모든 뭐 시사 토크쇼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마치 종편이 뭔가 변하고 있다. 아까 종편의 역습이란 말씀도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편이 폐악을 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했다라면 이 정도의 사안은 있을 수 없거든요.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공영방송이 얼마나 좋은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 SBS가 그나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대로 보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손쉽게 백남기 농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크고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뭐 한참 언론노조 KBS 본부가 파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 이런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서 저희가 국민들이 광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고 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뺏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다시 한번 그 제대로 된 언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언론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이번 기회에 뭐 다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역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런 표현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부역자,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언론부역자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언론이라는 공기를 그냥 자기의 사유화로 해서 그것을 완전히 뭐 회사행위를 하고 있는, 특히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짚어서 역사적인 그 평가를 하고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분야마다 그런 부역자나 문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촛불이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의제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와글이라는 그 곳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했었죠. 시민 정치 뭐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주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왜곡돼서 언론들이 굉장히 공격하는 보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면은 김재동 씨 개인에 대한, 거기에 김재동 씨가 이름을 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재동 씨 개인의 그 어떤 마녀 사냥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보도들을 합니다. 굉장히 이 사건이 작은 사건이지만은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촛불 광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런 식으로 언론이 왜곡할 수 있겠구나. 그냥 누군가가 조금만 눈에 띄고 뭔가 바람직한, 최근에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왜곡된 보도를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뭐 이번에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을 띄운다, 이런 지금 그런 식의 그 종편의 행태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조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광장에 나온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고 그리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언론부터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된다, 성결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촛불 시위 자체가 언론의 중요성, 언론에 의해서 발단됐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언론이 평소에 정상화되어 있고 제대로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졌겠느냐 하는 또 반성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정상화, 특히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고려대 정일준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의 정일준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사회학을 하는데요. 국제관계 역사사회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홍구 선생님께서는 역사 축에서 이 시간을 쭉 거슬러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 광장을 중심으로 이 제도 정치와 어떤 운동 정치가 어떻게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는가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A4 용지 한 20여 매에 달하는 발제문을 보고 이거를 제가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조금 그래서 우리 한홍구 선생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바깥 아니면 그 여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홍구 선생님하고는 86년에 당시 망원 한국사연구실이었고 지금은 한국역사연구회입니다만 처음 만난 후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는, 특히나 어떤 풍부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에 대한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좀 더 넓은 국면이라든가 어떤 구조적인 틀에서 해석하는 데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시민 사회의 절제된 분노가 국가의 엄청난 강제력을 봉쇄하고 정치 사회의 약삭빠른 계산도 분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에 제가 오늘 발제하는 그 토론에 이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다 제 발표문 이제 1페이지부터 쭉 건너뛰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은 사안을 이제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발제문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페이지에 보시면 그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방법론적 일국주의를 넘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자유주의 국제관계에서 이 사건을 보자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우리 한홍구 선생님께서 많은 단독 찬스가 있었는데 왜 그거를 날려버렸는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찬스를 맞은 것도 맞는데 어떤 개인이나 정치 세력에만 주목하게 되면 왜 우리가 그 민주정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겪고서도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민주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는가 하는 점을 너무 어떤 주체적인 주관적인 역량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어떤 원망, 희망, 목표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좀 엄정한 평가나 판단이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사축인데 이것은 우리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둘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구축입니다. 그 역사상의 매 시기는 지금 1960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79, 80년 서울의 봄 이야기하시고 광주 이야기하시고 87년 요랑제 국면을 얘기했는데 이 각각 시기마다 우리가 한국 현대사라는 축에서 보면 같은 공간이고 같은 어떤 행위자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의 국제정치라든가 세계경제의 그 결은 달랐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이제 성찰성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들이 똑같은 사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거나 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그 촛불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하나의 틀로 어떤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의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묶여 넣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3페이지 그 5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한 7, 8번째인데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국가 시민 사회라는 이 대상 관계에서 볼 때 국가 부문이 굉장히 과잉 팽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공안 세력 내지 수구 세력, 뭐 김기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런 세력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국가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국가 기구가 이 다른 어떤 서구 국가와 달리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분단에서부터 군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쟁을 겪으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시민사회 관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몇십 년 했다고 하지만 국가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몇몇 검찰 개혁이라든가 국정원 개혁 같은 걸 이야기할 때 몇몇 인물을 교체하는 것으로서는 그게 미흡하다. 항상 그 민주주의의 열망이 끌어넘치는 것 같지만 권력을 장악하고서도 왜 개혁이 실패하는가, 이것은 좀 의지가 부족했다든가 사회 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국가 부문의 그 구조와 동학에 대한 것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안보, 시큐리티와의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이제 안보만 강조하고 국가 계급들은 시민에서는 이제 시민 사회에서는 이 자유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엇박자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이제 그 6페이지의 9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87년 6월 항쟁과 개헌을 통해 정치 행위의 주체로서 시민 형성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도시 중산층으로서의 부르주아가 본격 등장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낮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민주화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여야 간 수평적 정권 교체, 이게 사실 일어난 것은 1997년 대선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정치와 제도 정치가 이렇게 약간 그 시차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지연된 정권 교체인데 이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IMF 금융위기가 이렇게 닥친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민주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중첩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킨 중요한 국가정책이 민주정권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강요에 의한 선택이었지만 이것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분배,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대했던 다수 민주시민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사태 전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선출할 때 시민들은 IMF 외환위기를 자초한 무능한 보수 정권을 대체한 통치 능력 있는 진보적 민주정권을 기대했습니다. 다음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는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정권 10년 그리고 이제 보수정권 10년 이제 9년을 지나서 이제 곧 뭐 종말을 맞이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거리에 나가서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제가 지금 시내 나가서 아마 대부분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분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중층 이사, 중상층들이 그 촛불 집회에 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밑바닥 계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빠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로켓형의 이 계층 구조에서는 하층의 하층과 상층의 상층 사이에 유례없는 계급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양극화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하층이 중층과 단절되면서 밑바닥 계급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밑바닥 계급은 나머지 인구 집단과 달리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사실상 사회에 속하지 않는 개인들의 집합입니다. 사회는 개개인이 계급 소속을 통해서 그 안으로 편입되는 총체 그리고 사회 체계 전체 안에서 그것을 위해 수행하도록 하는 소속 계급에 배정된 기능을 통해서 개개인이 그 안에 수행하는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체이다라는 의미에서 계급 사회입니다. 그런데 밑바닥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에서 아무런 위치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바닥 계급은 사회 안에 있는 계급이긴 하지만 분명히 사회의 일부분은 아니고 사회의 존속과 안녕에 필요한 그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밑바닥 계급은 우리 안에 타자인 셈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곧 닥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때가 되면 광화문에서 광장의 촛불 집회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촛불 집회의 구성원은 달라질 것입니다. 계급의 구성이 달라질 텐데 그때는 아마도 그렇게 절제된 촛불 집회 시위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맨 마지막 12번째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현 정권은 공안검사 출신을 최고의 국가관료로 우대합니다. 황교안 총리부터 이제 쭉 그 모든 정권의 실세들이 다 검사 출신, 공안검사 출신이죠. 이를 보고 70년대, 80년대 이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공안 정국이다, 사실상의 뭐 계엄 상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레토릭으로는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회 불평등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빈곤을 법과 질서 문제로 다루려는 신자유주의적인 통치 전략으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분할 통치를 넘어서 이는 개별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그 촛불을 보면서도 그걸 어떻게 좀 그룹화하고 조직화하고 해서 뭔가 그걸 대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촛불의 어떤 그 출발 구성원 그들의 지향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복지국가 건설 이런 것을 동시병행적인 과제로 고민해야 할 것이고요. 개별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면서 정치 일정을 구상하고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 국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과 통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용을 보시면 이제 권력이라는 게 뭔지 권력을 쟁취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권력은 권력 관계인데 제가 이 탄핵 국면 그리고 그다음 대선 국면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의회의 권력을 선출한 다음에는 좀 기다려주거나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보다 또 그것을 비판 감시하면서 금방 지지율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순간이라고 생각되고요.
오케스트라 단원은 지휘자가 없으면 그냥 모래알 같은 개별적인 연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화음은 집단만이 이 오케스트라만 낼 수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 민심을 인도하고 조직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코레오그래퍼 같은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림대 최태욱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정도 저는 오늘 새롭게 들렸는데요. 첫째는 그동안 좋은 기회 다 말아먹고 다시 광장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도 못했는데 점점점 이런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학자의 생각입니다. 정치학적 접근으로 생각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 가지고 계시고 있는 자료집에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가 보겠습니다. 우선 얼마 만의 승리인가 그렇게 해서 청년들, 이제 시민들 그중에서 특히 청년들이 자축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좀 승리의 기쁨을 자꾸 느꼈으면 하는데요. 드디어 한번 느껴본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자체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걱정이 이제 축 서서 개주는 거 아닌가 늘 그랬듯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저도 특히 이제 정치학자로서 역시 정치 과정을 걱정되는데 개헌 잘못하면 죽 서서 개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한 독과점 정치 세력들이 권력 나눠먹기 게임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이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시민은 이렇게 목 놓아 얘기했는데 그 선호들은 반영도 안 되는 정치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겼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른 데서도 많은 분들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촛불 민심에서 읽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 말씀하셨지만 뭐 단순히 대통령 바꿔보자라는 얘기에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치 교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좀 폼나는 정치 좀 해보자. 이렇게 맨날 이 모양이냐.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아까 한원고 선생님 문제의식대로 간다면 김대중 노무현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분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 촛불 민심을 정치 개혁 혹은 체제 전환, 새로운 정치로 바꿔가는 것에 에너지로 써야 되지 않을까? 원동력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 생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다는 아니지만 한국 정치에 모든 문제가 그 하나에 압축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제왕이 맥을 못 출 때 이때가 제왕적 대통령제 혹은 승자독식 민주주의 체제 고치기 최적기다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 탄핵 국면에서 제일 아쉬운 지금도 아쉬운 게 그 총리를 국회가 뽑아놨어야 하는데 그거를 좀 여야당 특히 야당들끼리 합의가 좀 부드럽게 안 돼서 황교안 체제로 그냥 가버렸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만약에 괜찮은 총리를 뽑아냈으면 그분 중심으로 진짜 과도 정부가 구성돼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만 그동안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질서 있는 이행이 필요할 텐데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 그 과도 정부가 말 그대로 과도기를 그렇게 잘 이행하는 체제로 작동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대안으로서 아마 여야정 협의체, 뭐 국회 정부 협의체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태도로 보면 잘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런 좀 실질적인 과도 정부의 역할을 하는 어떤 중심체가 생기면 거기서 정치 혁신 작업, 미래 설계, 이행 경로 이런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 체제를 바꾼다고 할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꾸 권력 구조, 개헌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데요. 뭐 비교 정치학에서 그냥 뭐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교과서적 얘기지만 소위 민주주의 체제, 정치 체제는 3대 체제라고 구성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도, 정당 체계, 권력 구조 여기 3대 제도라고도 흔히 하거든요. 이 3대 제도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렇게 딱 맞물려서 당연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난짝 뜯어내서 고친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체제, 새로운 정치 이렇게 얘기하려면 최소한 요 세 개 같이 고쳐줘야 돼. 맞물려 가는 걸로요. 선거제도, 정당체계, 권력구조. 근데 권력구조만 바꾼다고 자꾸 저렇게 아우성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요 3대 정치제도를 포함한 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이건 그야말로 좀 차분히 앉아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고 국민들 목소리도 듣고 설계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순서대로 해가고 뭐 이런 체계적인 전략도 필요한 것인데 이게 이 와중에 그냥 개헌만 바라는 세력들에 의해서 혹시 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치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안은 제대로 된 대의제 민주주의로 바꿔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한홍 선생님 발제문에 보면 제가 각주에다 썼는데 대의제도는 뭐 한국도 그렇듯이 다른 나라도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렇죠. 뭐 그야말로 하늘 아래 완벽한 게 완전한 게 하나도 없죠. 대의제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지 않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뭐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뭐 굉장히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도 대의제 민주주의죠. 근데 한국보다 훨씬 괜찮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의가 잘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표를 잘한다는 거죠. 사회 경제를 주체들, 갈등하고 있는 주체들을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잘 대표하는 정치 체제가 작동하는 거라서 말하자면 노동자를 한국보다 훨씬 더 잘 강력하게 대표하는 정당이 있고 3인당이라고 부르던 노동당이라고 부르던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청년들이 억울하지 않게 그들의 바람을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들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의회와 행정부에.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나마 뭐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정도의 복지국가가 된 거죠. 한국도 저 정도만 되면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더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정도 작동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선거제도, 정당체계, 권력구조를 같이 바꿔야 되는 거고 거기서 핵심은 선거제도입니다. 대의제는 주인인 시민들이 대리인을 정치인을 뽑아서 간접 운영한다라는 거 아니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뽑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대리인들을 뽑아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등 뽑기 게임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1등 뽑기 게임. 그러다가 지역주의가 같이 만나서 작동하고요. 따라서 지역에 기반한 양당제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호남당, 영남당이죠. 근데 이런 지역 기반 독과점 체제라고 불리우는 이 정당 체계 갖고 어떻게 소상공인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겠습니까? 노동자는, 청년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갈등이 심각한데 사회경제 그 주체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정당은 고작해야 호남을 대표하고 영남을 대표하는. 근데 이 상태에서 개헌만 난짝한다면 아마 충청당, 강원당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역주의는 더 악화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지금 개헌만 한다는 것은 선거제도는 그대로 두고 따라서 정당체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정부만 국회에서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간다는 얘기니까 지역 정당들끼리 수상, 장관 나눠먹기 게임 돌입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가 청년의 불안함 해결에 도움이 거의 안 되는 개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쪽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개악이 될 수 있는 개헌 구조에 말리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정당 체계를 확립시켜야 될 것이고 그야말로 정치적 대표성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약자일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약자일 필요가 전혀 없는 이분들에게 정치적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교과서적인 방안은 선거제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수만큼 그들의 바람만큼 그들의 지지만큼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의회와 행정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아주 교과서적인 해법이지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 것이고 개헌을 꼭 해야 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포함된 개혁, 소위 패키지 개혁만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제안을 간단히
하면 뭐 당장 아마도 대선이 현재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빨라야 한 4개월 걸리지 않을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6월 대선 아니면 뭐 6개월 다 쓴다면 8월 대선이겠죠. 어쨌든 조기 대선인데 이때까지 개헌을 할 것이냐,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그것보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개헌안 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도정부, 그게 여야정 협의체인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국회 곧 마련한다고 하는 개헌특위일 수도 있고 이런 곳에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다음 대선에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초안 작성 같은 거 현안으로 만들어 넘겨주는 이런 그 과정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의회라는 방식이 몇 나라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를 본다면 만약에 6개월을 잡는다고 한다면 2개월은 이 구성은 시민들을 무작위 추첨하는 겁니다. 오케이 할 때까지 시민들을 무작위 추출해서 그 시민들에게 2개월 동안은 선거제도 교육을 시키고 학습의 기회를 주고 다음 2개월은 뭐 노조라든가 기업가 집단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정치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들 현안 청취하고 다음 마지막 2개월을 토론시켜서 시민의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개혁안을. 개헌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대선 과정에서 넘겨지고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서서 경쟁적으로 정치 개혁이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아마 그 개혁안에 의해서 정치 체제가 제대로 개혁해가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